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적인 입체적인 모양을 지니는 어떤 형상들의 운동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입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질량이 한 군데에 다 모아져 있는,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굉장히 가상적인, 이상적인 질점에 대해서만 해석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부터는 어떤 실제적인 형상을 지닌, 형상을 지녔다고 하면 이런 입체적인 모양을 지닌 분필 시우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분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더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보기 위해서 형상을 지닌 입자들의, 형상을 지닌 입자가 아니죠, 형상을 지닌 모양들의 어떤 형태들의 운동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를 정의해야 되는데요. 어떤 용어냐면은 강체라는 녀석이에요. 강체가 뭐냐, 딱 이름만 들어도 되게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강체를 영어로 리지드 바디라고 쓰는데, 리지드 바디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딱딱한 물체, 딱딱한 물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체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외력을 가해도 크기나 형태가 변하지 않는 어떤 고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분필 지우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분필 지우개를 만약에 저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녀석은 형상이 변하게 되잖아요. 찌그러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배우는 동력학에서는 강체를 정의해가지고 힘을 가해도 이 녀석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 어떤 녀석이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는데 그게 힘을 받아서 운동하게 되는 결과를 해석하는 것만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게 만약에 변하면서 운동하는 것까지 해석하면 얼마나 문제가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겠어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강체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실제로 모든 어떤 물체들은 힘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나노미터 단위라 할지라도 찌그러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게 될 요 동력학에서의 해석은 강체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가정을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힘을 받더라도 찌그러지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서 그냥 오로지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만을 고려해서 물체의 움직임을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자의 운동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키네마틱스를 해석하는 일이었잖아요. 키네마틱스는 결국에 그 물체의 어떤 물질의, 입자의 뭐가 됐든 간에 이 녀석이 지니고 있는 가속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키네마틱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체의 움직임을 다룰 때도, 강체의 움직임을 해석하고자 할 때도 강체의 키네마틱스를 가장 먼저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럼 강체의 키네마틱스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 시작은 바로 강체의 자유도를 해석하는 데서부터 있어요. 입자 같은 경우에는 질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축, Y축 2차원 평면상에 있다고 할 때, 여기 2차원 평면상에 입자가 놓여있다고 할 때 자유도가 어떻게 됐었냐면 X축으로 하나, Y축으로 하나, 총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3차원 공간상이었다고 하면은 X축 하나, Y축 하나, Z축 하나 해가지고 총 3개의 자유도를 지니고 있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강체,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일단 평면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평면상에 이런 어떤 형상을 지니는 물체가, 강체가 딱 놓여져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녀석이 지니고 있는 자유도는 몇 개가 될까요? 일단 생각해 보건데 X축으로 하나 가질 수 있을 거고, 질점의 움직임이랑 마찬가지로 또 Y축이랑도 하나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두 가지에 더불어서 또 하나 어떤 움직임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비록 우리가 평면을 가정했지만 이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Z축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보면, Z축 방향으로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냐면, 이 평면 위에 이 지우개가 딱 놓여져 있다고 할게요. 이 녀석의 부피감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면상에 놓여져 있다고 하면 X축 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움직임을 가질 수 있을 거고, 또 Y축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 두 개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자유도가 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Z축 방향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회전에 대한 움직임은 이런 X축 방향의 움직임이나 Y축 방향의 움직임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자유도이기 때문에 그 2차원상에서 강체가 지니고 있는 자유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축, Y축으로 일단 두 개가 있을 거고,
또 Z축에 대한 회전에 대한 자유도가 하나가 더 있어서 총 3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이거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3차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표축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의 입체감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어떤 입체적인 모양을 지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입체적으로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모양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X축으로 하나 또 가질 수 있을 거고 또 Y축으로 하나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Z축으로도 한 가지 움직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개의 이동에 대한 자유도를 지닐 수 있을 테고 또 여기서 2차원상에서 Z축으로 회전이 일어났듯이 공간상에서도 어떤 회전에 대한 자유도가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유도들을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가 있을 거냐면 Z축에 대한 회전, X축에 대한 회전, Y축에 대한 회전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가지의 자유도가 추가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분필이 이렇게 공간상에 놓여있다고 해볼게요. 지금은 3차원 공간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이 녀석의 뭐 입체적인 모양까지 다 상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의 X축으로 회전한다고 하는 뜻은 X축이 지금 이쪽으로 잡아놨으니까 이 녀석은 X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게 X축에 대한 움직임이 될 거고 회전이 될 거고 반대로 Y축에 대한 회전은 어떻게 될 거냐면 Y축은 좀 우리가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게 Y축에 대한 회전이 될 거고요. 그리고 Z축은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놨으니까 Z축에 대한 회전은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게 Z축에 대한 회전이 될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공간상에서는 단순히 X, Y, Z 방향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더불어서 X, Y, Z에 대한 회전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자의 키네마틱스랑 강체의 키네마틱스를 고려할 때 자유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비교를 위해서 2차원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입자나 강체나 X축, Y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똑같아요. 둘 다 X축, Y축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체에서 2차원상에서 어떤 형태를 가지는 강체에 대해서 질점이랑 달랐던 점은 뭐냐면 어떤 점에서 자유도가 차이가 났냐면 요 플러스 원 회전에 대한 자유도가 추가됨으로써 차이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도 질점이 X, Y, Z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다 맞아요. 근데 강체 같은 경우에는 X, Y, Z에 대해서 역시나 회전까지 추가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입자의 키네마틱스에서 자유도와 다른 점은 강체의 키네마틱스는 회전에 대한 움직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강체의 키네마틱스를 다룰 때 단순히 어떤 이동에 대한 평행이동에 대한 평행이동을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X축에 대한 평행이동, Y축에 대한 평행이동, Z축에 대한 평행이동에 대한 트랜슬레이션 뿐만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 어떤 축에 대한 회전까지, 로테이션까지 고려를 해서 키네마틱스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겠네요. 그러면 키네마틱스라는 것은 결국에 제가 가속도를 구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랜슬레이션, 평행이동에 대한 가속도를 구하는 거야. X축에 대한 가속도, Y축에 대한 가속도, 또 Z축에 대한 가속도를 구하는 거겠지 라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텐데 그러면 회전에 대한 가속도는 뭐냐? 회전에 대한 가속도는 각가속도가 되겠죠.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 그래서 강체의 키네마틱스에서는 단순히 X축, Y축, Z축에 대한 가속도뿐만 아니라 X, Y, Z에 대한 각가속도까지 모두 다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기 전에 요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강체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해요. 어떤 경우냐면은 하나는 렉트리니얼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커브리니얼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어떤 평행이동이에요. 말은 어렵게 붙여놨는데 어떤 의미냐면 두 녀석 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얘도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런데 렉트리니얼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는데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이동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이동을 하는데 그냥 막바로 직선으로 운동한 거예요. 그냥 지우개가 여기 놓여 있었으면은 그냥 쭉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커브리니얼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맞는데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지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굳이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놓은 의미는 뭐냐면 로테이션과 구분을 해주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 녀석이 이렇게 꼬불탕거리면서 가니까 꼬불꼬불거리면서 가니까 요게 요 움직임에 어떤 회전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트랜슬레이션의 한 종류지 회전의 한 종류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고려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커브리니얼 트랜슬레이션이랑 로테이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것도 얼핏 보면은 뭔가 회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라고 질문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체의 키네마틱스를 해석하기 위해서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거예요. 이 물체가 순수하게 평행 이동만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회전은 고려하지 않을게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석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합쳐서 일반적인 운동에 대해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녀석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형상을 가진 강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에 회전은 전혀 없고 단순히 평행 이동만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이 없다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회전하지 않아요. 회전 없다고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강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뭐 그냥 렉티리니얼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이동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직선으로 이동하는 거는 당연히 뭐 꼬불탕거리지 않고 그대로 막바로 가는 거니까 회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꼬불탕거리면서 커브리니얼 트랜슬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도대체 여기에 회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지점을 우리가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지점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에서 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을 바라보는 상대적인 벡터가 존재하겠죠. 두 녀석을 잇는 이 벡터가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동한 후에도 여기 A점이 존재할 거고 또 이동한 후에도 여기 B점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여기는 이동하기 전이고 여기 이동하기 후니까 프라임을 찍어서 서로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상태에서 이동하고 난 후에 다시 A점에서 B를 바라본 상대적인 또 A점에서 B를 잇는 상대적인 벡터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커브리니얼 트랜슬레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의 이런 이동에 회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동하기 전에 A에서 B를 잇는 벡터랑 또 이동한 후에 A에서 B를 잇는 벡터가 완벽하게 일치하면 그 트랜슬레이션, 그 평행 이동에는 회전이 전혀 포함되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 녀석이 이렇게 회전했다고 이동하는 도중에 이렇게 커브리니얼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그 중에 만약 회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회전한다는 뜻은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틀어지면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틀어졌으면 나중에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 A에서 B를 바라본 벡터가 이동하기 전에 A에서 B를 바라본 벡터와는 좀 이렇게 틀어진 각이 틀어진 상태로 만들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동하고 났을 때 A에서 다시 B를 이겼더니 B를 잇는 벡터를 만들었더니 이동하기 전이랑 똑같아. 완벽하게 뭐 평행한 것도 평행한 거고 크기도 같아. 그러면은 전혀 상대적인 회전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니까 요런 평행 이동에도 회전 운동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일단 회전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면 회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평행 이동에 대한 키네마틱스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해볼 게 있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질문 하나 해볼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강체의 키네마틱스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키네마틱스라는 거는 가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강체의 키네마틱스를 구한다는 뜻은 그러면 강체의 가속도를 구한다는 뜻인데
강체의 가속도를 구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녀석이 운동하고 있는 속도가 있을 거고 이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오니까 이 입자의 키네마틱스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입자의 키네마틱스를 구한다는 건 말이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강체 전체에 대한 가속도라는 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런 말이 존재한다는 게 뭐라고 할까요? 문법적으로, 국어적으로 타당한 말이 될까요? 실제로 강체의 키네마틱스를 구한다는 건 좀 말에 어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모든 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력학의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인데 이 물체의 어떤 입체적인 형상을 지니는 강체의 가속도를 구한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강체의 뭐 어떤 부분의 속도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든지 가속도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든지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점은 강체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강체 전체의 움직임을 해석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점은 뭐냐면 강체 위에 있는 강체라는 거는 어쨌든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점들이 이런 식으로 막 모여 있을 텐데 강체의 운동을 해석하겠다는 뜻은 아니라 강체 위에 있는 어떤 한 지점의 속도나 가속도를 구하겠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강체의 속도를 구한다, 가속도를 구한다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강체 위에 어느 한 점의 속도나 가속도를 구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 강체의 키네마틱스에서 하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강체 전체의 가속도란 말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강체 위에 어떤 한 점의 속도나 가속도를 구하는 게 키네마틱스를 구하는 강체에서의 키네마틱스를 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건데?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될 거고 그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점을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가지 점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여기 뭐 아무데나 하나 잡죠. A라는 점을 잡고 뭐 B라는 점을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는 여기 있을 거고 그리고 그 A를 나타내는 벡터는 그냥 RA라고 쓸 수 있겠죠? RA 벡터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또 B라는 점을 여기 잡았으면은 B를 나타내는 벡터 RB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A에서 B를 바라본 어떤 상대적인 변이 벡터를 또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벡터를 R, B, A 벡터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체의 키네마틱스는 강체 위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한 점의 속도나 가속도를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속도나 가속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구할 거냐? 바로 어떤 한 점의 강체 위에 존재하고 있는 한 점의 알려진 속도와 가속도로 구하는 게 강체의 키네마틱스를 해석하는 거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A점이랑 B점 두 점을 골랐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 B점의 가속도를 구하라, B점의 키네마틱스를 해석을 해봐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정보 없이 바로 B의 속도나 가속도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뭔가 알려진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알려진 정보는 어떤 거냐면 강체 위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지점의 속도나 가속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지점의 속도나 가속도를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강체의 다른 지점의 속도나 가속도를 해석을 하려고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어떤 한 점의 속도나 가속도를 미리 알려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걸 알고 있어야 다른 지점의 속도나 가속도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랑 B점 두 군데를 잡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라고 할까요? B점의 속도랑 가속도를 알고 싶다라고 궁금증이 생겼다고 하면은 먼저 A 지점에 대한 속도나 가속도가 알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A에 대한 정보를 A에 대한 뭐 속도가 됐든 가속도가 됐든 A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요런 A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B에 대한 속도나 가속도를 유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RB 벡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서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RB 벡터는 RA 벡터에다가 A에서 B를 바라본 RBA를 더해주면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B 벡터 같은 경우에는 RA 더하기 RB A 벡터의 합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RB의 B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을 미분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해주면 RA 벡터의 닷 더하기 RB A 벡터의 다시야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을 테고, 변이를 미분한 거는 결과적으로 속도가 될 테니까 VB 벡터는 V A 벡터 더하기 V B A 벡터가 될 거야 라고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평행이동이잖아요. 회전운동에 대한 어떤 움직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평행이동에 대한 움직임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듯이 뭐 직선 운동에서 이동을 하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커브를 따라서 평행이동을 하든 간에 평행이동만 했다고 치면은 A랑 B 사이를 잇는 상대적인 변이 벡터는 변함이 없다고, 완전 일치한다고, 즉 변함이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RBA에 평행이동을 한다면, 또 회전이동이 없다면 요 RBA, A랑 강체 안에서 A랑 B를 잇는 벡터의 상대적인 변이 벡터는 전혀 변화가 없을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A 지점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A 지점에 대한 속도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B 지점의 속도를 알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 같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그 이동하는 동안 어떤 속도를 지니게 될 텐데, 그 속도라는 값이 모든 지점에서 다 같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속도 벡터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더블 다시 될 거고 결과적으로 그건 이 점의 가속도 벡터를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근데 속도 벡터가 서로 같았잖아요. 그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강체 위의 모든 지점의 가속도도 다 동일하게 존재하겠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어떤 사실을 유추해낼 수가 있냐면, 강체가 평행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강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서로 평행하게 이동하고 단순히 평행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동안 속도도 똑같고 가속도도 똑같게 된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이 녀석이 회전하면 뭐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운동한다 치면은 이 녀석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동하는데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회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될 거잖아요. 근데 꺾인다는 거는 어느 한 회전 중심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한 중심을 기점으로 뭐 이런 식으로 형상이 있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면은 어떤 각속도가 존재하게 될 텐데, 그 각속도랑 떨어진 어떤 지점들의 떨어진 위치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각속도에 대한 속도값도 모두 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회전을 하지 않고 그냥 평행하게만 이동한다면 모든 지점의 속도랑 가속도가 똑같게 나오게 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를 의미하게 된다고 또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평행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 두 점 사이를 잇는 벡터가 변하지도 않고 뭐 서로 평행하게 이동하고 뭐 속도랑 가속도가 서로 결과적으로 같다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평행이동에서는 이렇게 A랑 B 사이의 관계를 서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회전운동에 대해서 이번에는 회전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운동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과 더불어서 어떤 강체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 문제 상황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Z축을 중심으로 이 강체가 순수하게 회전 운동만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평행이동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녀석의 각속도가 존재하겠죠?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각속도 벡터를 우리는 여기 써놨지만 오메가 벡터로 써주게 될 거고, 그 각속도 값은 세타 닷에다가 우리가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세타 닷에다가 K 햇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속도를 작성할 수 있겠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한 점이 갖게 되는 속도랑 속력을 계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속력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에서 미분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먼저 이동거리를 계산해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P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이 녀석이 지금 여기 요 점점점점 점선 보이시나요? 요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서 요 지점까지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좌표축의 원점은 여기 있는데, 좌표축의 원점에서부터 이 P를 나타내는 벡터를 우리는 L벡터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회전만 한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도 존재하겠죠? 그 반지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회전하고 있는 중심이 B라고 한다면 B에서 요 P까지의 직선 거리가 회전하고 있는 어떤 회전 반경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동하면 어떤 홀을 그리면서 이동하게 될 텐데, 그림을 잘 그려보면 요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 중심은 어떤 B라는 점을, Z축상에 존재하는 어떤 B라는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전하는 동안 만들어진 각도가 델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회전하는 동안의 이동거리, 여기가 델타 S가 되겠죠? 회전하는 동안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 반지름에다가, 여기가 반지름이 되겠죠? 여기 반지름에다가 델타 세타를 곱해주면은 총 나온 이동거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델타 세타에다가 이동한 각도에다가 반지름을 뭐라고 할까요? P점이 여기니까, 그리고 요 반지름은 직선거리인데 변하지 않는 직선거리니까 직선 BP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직선 BP라고 이런 식으로 써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직선 BP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원점 5에서 P까지를 나타내는 벡터를 제가 L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벡터의 길이도 그냥 L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P랑 OP를 잇는 직선이랑 Z축이랑 이루고 있는 각도를 파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BP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BP는 델타 세타에다가, BP는 직선거리인데 요 직선이니까 L에다가 사인 파이를 곱해주면 BP가 나오겠죠? 그래서 L 사인 파이로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P가 델타 세타 동안 이동한 거리는, 델타 세타만큼 이동했을 때 생기는 이동 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이 녀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 강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각속도 벡터에 대해서 그 강체 위에 한 점 P가 지니고 있는 속력까지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녀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뜻은 이동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은 리미트 델타, 글씨가 왜 이러죠?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0으로 가냐면 델타 t분의 델타 s를 0으로 보내면 이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이동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는데, 델타 s는 우리가 위에서 구했듯이 이 녀석이었잖아요. 그래서 L 사인 파이는 여기다 마저 써주고,
밑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Lsin 파이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수 값이고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를 리미트를 취해주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될 거냐면은 각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같은 값이니까 각속도 세타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속도를 지니고 회전하고 있을 때 어떤 이 강체 위에 존재하고 있는 점 P가 지니게 되는 속도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Lsin 파이 델타 Lsin 파이 세타 다시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거는 그냥 이동거리를 바탕으로 속력을 구한 건데요. 사실 좀 더 궁극적인 목표는 키네마틱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속도나 가속도를 벡터의 형태로서 구하는 데 있으니까 이번에는 P의 변이를 이용해서 P의 속도 벡터를 한번 벡터 형태로 뽑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P의 변이 벡터를 유도를 하고 그 유도된 변이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P의 속도 벡터까지 구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적인 측면을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극좌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 극좌표계냐? 극좌표계를 써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극좌표계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그 관련된 공식들을 다시 한번 유도하고 계속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극좌표계만 잘 알고 있으면 앞으로 좀 더 아마 다음 시간쯤이 되면은 코리올리 가속도에 대해서 다루게 될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부터 굉장히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력학을 포기하시거나. 근데 이 극좌표계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그리고 그 유도하는 방법만 잘 이렇게 알고만 있어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법한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극좌표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강체의 어떤 회전 운동을 해석할 때도 극좌표계가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극좌표계를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극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익숙하셔서 굉장히 지겨우실지도 모르겠지만 극좌표계를 삽입하는 방법은 원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어떤 점을 이은 방향을 ER 방향이라고 나타내고 그거를 ER 단위 벡터로 나타내고 또 원점에서부터 그 녀석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해가지고 요 두 벡터랑 어떤 스칼라 값을 이용해서 변이 벡터를 나타냈었죠. 그래서 그 R 같은 경우 그 변이 벡터를 위치 벡터를 R 벡터라고 한다면 그 값은 R이랑 ER 햇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ER 햇이랑 벡터 표시가 되는데 햇이에요. ER 햇이랑 이 세타 햇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었는데 그 미분한 값은 각각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나온다는 사실을 또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이 P라는 녀석이 움직일 때 갖고 있는 속도 벡터를 유도해낼 수가 있었는데 이 녀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앞에 거 먼저 미분해주면 요거고 뒤에 거 미분해주면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값을 대입해주게 되면 R 다시랑 E R 햇 그리고 R 세타 다시랑 E 세타 햇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굳이 일일이 다 또 증명을 하진 않겠지만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R 투닷 마이너스 R 세타 닷 제곱에 E R 햇에다가 세타 방향 같은 경우에는 R 투닷 더하기 E R 닷 세타 닷 E 세타 햇이야 라는 결과까지 또 얻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극좌표계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어떤 점이 움직일 때 갖고 있는 속도랑 가속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아까의 문제로 돌아가서 변이 벡터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변이 벡터를 미분을 해서 속도 벡터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변이 벡터를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지금 P라는 녀석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P라는 녀석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 P라는 녀석을
x, y 평면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면은 한 요쯤에 수선의 발이 있을 거고, 그래서 뭐 P'이라고 그 점을 표현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P'이 이렇게 생길 텐데, 요 원점 5에서 P'을 바라보는 방향을, 그 방향을 ER 햇 방향이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이 P'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R이라고 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P에서 P'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렇게 직각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길이가 R이고, 또 5에서 P를 바로 이은 벡터는 L 벡터라고 우리가 정의했었는데, 그 길이는 역시나 L이 될 거고요. 또 P에서 P'까지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녀석은 뭐 P가 지금 Z축 방향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P의 Z축 좌표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좌표를 우리는 H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이 삼각형을 여기다 떼어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O점이 있을 거고 여기에 P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내려주게 되면 여기에 P'이 있을 거고, 이거를 연결한 어떤 선이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O랑 P 사이의 거리는 L이 될 거고, P랑 P' 사이의 거리는 H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O에서 P'을 바라보는 방향을 ER 햇 방향이라고 R세타 좌표계를 삽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녀석 사이의 거리는 R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들을 이용해서 P의 변이 벡터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지금 여기에 R 벡터가 아니라 L 벡터예요. L 벡터. 왜냐면은 P의 변이는 O에서 P를 나타내는 변이 L에 대한 벡터잖아요. 그래서 L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O에서 P를 나타내는 어떤 요 벡터인데, 그 녀석 벡터는 O에서 P'까지 간 다음에 P'에서 P까지 다시 올라가면 될 거예요. 그럼 O에서 P'까지 간 거는 거리가 R이고 방향은 ER 햇이기 때문에 R에다가 ER 햇이야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다시 P'에서 P까지 올라가게 되면 HK 햇이야 라고도 써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변이 벡터를 유도해 놓고 나서 다시 속도 벡터를 이 녀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녀석은 앞서 우리가 다뤘듯이 극좌표계에 대한 미분이니까 R-랑 E R 햇 더하기 R 세타 닷 E 세타 햇이 될 거고, HK 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녀석은 P라는 점은 Z축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높이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0이 돼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따로 써줄 필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요 식을 잘 살펴보면 항이 두 개가 있는데 R이 나타내는 거는 O에서 P'까지의 거리잖아요. 근데 O에서 P', 즉 이 P'은 P를 XY 평면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린 지점이기 때문에 OP', 즉 R이 의미하는 건 어떤 값이 되냐면, P가 요 B라는 Z축 위에 있는 어떠한 중심을 돌고 있을 때 그 회전 반경을 나타내는 어떤 단위가 될 거예요. R이.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Z축 주위로만 돌고 있으면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R은 상수값이 될 거고 R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도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도 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V 벡터는 결과적으로 R 세타 닷 E 세타 햇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벡터를 이용해서 구한 속도값이랑 속력값이랑 같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같은 물리량이니까.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P의 속도 벡터는 R세타가 나왔어요. 요거는 뭐 E세타 햇은 그냥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 속도 벡터에서 속력만 보면은 R세타 다시인데, 요 이동거리를 이용해서 구한 P의 속력은 L 세타다 사인 파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L이랑 사인 파이를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지금 파이는 여기잖아요. 파이는 여기. 그러니까 요 그림에다 표현을 해보자면은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L이 여기잖아요. 그럼 L에다가 사인 파이를 곱해주면 L 사인 파이는 R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R 세타 다시 될 거고, 결과적으로
이동거리를 바탕으로 P의 속력을 유도해내나 아니면 이런 변이 벡터를 이용해서 속도 벡터를 구해주게 되나 결과적으로 R 세타 다시라는 동일한 결과를 얻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래 어떤 회전하고 있는 지점에 속도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오메가 크로스 즉 각속도에다가 어떤 걸 외적을 해서 구할 수 있죠. 어떤 걸 외적하냐면은 원점에서 그 지점을 나타내는 어떤 변이 벡터를 외적을 해서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원점에서 P를 나타내는 변이 벡터는 우리가 L 벡터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크로스 L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메가 벡터라는 거는 우리가 세타 닷 K 햇으로 정의를 했었고, L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L 벡터는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 그래서 크로스 R, E, R 햇 더하기 H, K 햇이 될 텐데, 지금 항이 여기 두 개가 있는데 K 햇이랑 K 햇은 외적할 경우에 서로 같은 벡터니까 사라져서 0이 돼버리게 될 거고, 요 녀석이랑 요 녀석만 외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K 햇이랑 ER 햇을 외적을 해주게 되면은 이 세타 햇이 될 거고, 따라서 이 녀석은 R 세타 닷 이 세타 햇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변이 벡터를 이렇게 정의해놓고 미분을 해서 속도를 구하나, 아니면은 원래 속도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오메가랑 그 원점에서 그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지점까지를 나타내는 변이 벡터를 서로 외적해서 속도 벡터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 녀석을 구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 키네마틱 어떤 움직이고 있는 공간상에서 혹은 평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강체의 키네마틱스를 구하기 위해서 트랜슬레이션도 다뤄보고 회전 운동도 다뤄봤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번 단원에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3차원은 나중에 하고, 3차원은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고, 일단 2차원부터 제대로 해보자가 목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 무슨 어떤 동력 학책을 사시든 간에 대부분의 처음 강체의 키네마틱스를 다루는 부분은 모든 문제들이 2차원 문제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 문제를 보면은 지금 3차원 형상을 가진 어떤 강체였잖아요. 그런데 물론 강체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문제상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평면상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2차원 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요. 굳이 하는 이유는 2차원에 대해서 그냥 충분히 익숙해지시라는 의미예요. 2차원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만 충분히 익숙해지시면 3차원도 뭐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도 역시 회전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근데 2차원 상에서 회전하고 있는 어떤 강체에 대해서 다뤄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아까 입체적인 강체에서 다뤘듯이 이 녀석도 극좌표계를 삽입해주면 될 거예요. 원점 여기 있고 P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P가 여기 있으니까 원점에서 P를 나타내는 방향까지 이 R 햇이라고 단위 벡터를 잡아두고 또 그 거리를 R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P의 변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R이랑 ER 햇이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게 되면은 R' ER 햇이랑 R 세타 닷 E 세타 햇이 될 거고요. 근데 5점이라는 고정된 한 점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V 벡터라는 녀석은 R 세타 닷이랑 E 세타 햇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속도만 구했었는데 이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해주게 되면 P의 가속도까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속도 벡터를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뭐 요변을 지금 여기서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죠. 우변을 미분을 하나 좌변을 미분을 하나 뭐 결과적으로 같은 값을 얻게 될 텐데,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계산하는 거야. 그냥 이 녀석 미분해 버리는 게 빠르긴 하겠지만 좀 더 일반적인, 그리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극좌표계의 미분에 대해서 되새겨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좌변을 그냥 그대로 갖고 미분을 해볼게요. 이 녀석이 아직 0이 안 됐다라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미분해주게 되면은 R2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 제곱 2R 햇이 될 테고 더하기 R 세타 투 닷 더하기 2R 닷 세타 닷의 2 세타 햇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R이라는 녀석은 지금 회전 반경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이잖아요. 일정한 값이고 따라서 R'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0이 될 거고 R2'도 마찬가지로 0이 돼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속도에 대해서 적용해주게 되면은 이 녀석 0 될 거고요. 또 이 녀석도 0이 되어버릴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이 두 개만 남게 되겠죠. 이 녀석 하나랑 이 녀석 하나랑 이 녀석 하나. 그리고 그러면은 R 방향이랑 세타 방향에 대해서 각각 어떤 가속도 벡터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AT, AN이라고 나와 있네요. T는 뭐냐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회전하는 동안 접선 방향의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N은 회전하는 동안 그 회전하는 중심을 향하게 되는 수직 방향의 가속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극좌표계를 삽입하기를 원점에서 P를 향하는 방향을 R 방향이라고 하고 그거의 90도만큼 돌아간 방향을 세타 방향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하는 동안 회전할 때 그 접선 방향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여기가 T 방향이고 따라서 수직 접선 방향이 이쪽이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T 방향이고 이쪽이 수직 방향인 N 방향이 될 텐데 어쨌든 간에 AT는 접선 방향이니까 결과적으로 세타 방향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AT라는 값은 세타 방향에 해당되는 가속도 R세타 투닷의 값을 지니게 될 거예요. R세타 투닷. 그래서 접선 방향으로는 이런 식의 가속도를 지니고 있고 또 N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에다가 2R 햇을 곱한 방향이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가속도가 아니라 각속도는 보통 오메가 벡터로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 각속도의 스칼라 값이 세타 닷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만약에 이 값이 그냥 세타 닷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오메가로 그냥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은 R 세타 투 닷이 아니라 아이고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메가 벡터 값이 스칼라 값이 세타 닷이 아니라 그냥 오메가로 주어져 있고 또 각 가속도 알파 벡터의 값이 알파 k 햇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 녀석은 제가 뭐 세타 R이랑 세타에 대한 어떤 변수들로 작성을 했는데 이 녀석들은 다시 어떤 오메가나 알파의 값으로 다시 써줘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값은 각도를 두 번 미분했으면 각 가속도를 나타내게 될 거고 따라서 알파 이 세타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요 밑에 녀석 N방향, 수직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R 세타 닷은 오메가죠. R 오메가 제곱 2R 햇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차원상에서 어떤 강체가 회전을 하고 있을 때 그 강체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P의 속도랑 가속도까지 구해볼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아마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각속도랑 각가속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각속도 같은 경우에는 각속도는 각도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각가속도 같은 경우는 각속도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 각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재밌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좀 더 다르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분자랑 분모에 이런 식으로 D세타를 추가해주게 되면 같죠? 왜냐면 이 녀석 날아가면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이 녀석은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잖아요. 그럼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오메가였으니까 각속도였으니까 오메가랑 D 오메가 D
세타라고 다시 서술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테크닉은 제가 아마 1차원 입자의 키네마틱스를 다룰 때도 한번, 키네마틱스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도 한번 적용해 봤던 것 같은데요.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어디다 쓰이는지는 여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1번식,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2번식이라고 정의를 해주면, 만약에 각속도가 일정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즉 등각속도 운동이에요. 각속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세타 값을 구해볼 수 있겠죠.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1번식에서 양변의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될 거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냐, 오메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초기 각속도 세타 제로가 있을 거고 플러스 오메가 t라고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각각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요 첫 번째 식 중에서, 이 두 번째 식에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오메가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을 바로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초기 각도 세타 제로랑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 제곱이구나 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알파는 요거다 라고 식을 전개를 해놨었는데요. 이 녀석을 세타에 대해서 d세타에 대해서 양변을 적분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인티그랄 알파 d세타는 인티그랄 오메가 d 오메가라고 다시 써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때 알파는 우리가 각각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알파는 일정한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적분해 주게 되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알파는 그대로 있고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값이 될 것이며, 또 오메가를 d오메가에 대해서 적분한 거기 때문에 2분의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구나 라는 사실까지 얻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오메가 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요 식을 오메가 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제로 제곱 더하기 2 알파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의 고리로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속도랑 가속도 관계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그냥 어떤 V랑 A의 관계를 오메가랑 알파의 관계로 그대로 그냥 동등한 어떤 논리로서 치환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물리 시간에서도 충분히 많이 다루셨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 빨간색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이런 식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단순히 이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식을 치환하는 내용이 아마 어려운 문제를 푸실 때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잘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 뭐 많은 걸 다뤘던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다룬 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지금 강체의 어떤 입체적인 형상을 지니고 있는 강체의 키네마틱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 단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 강체의 키네마틱스 같은 경우에는 입자의 키네마틱스와 다르게 평행이동, 즉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평행이동과 어떤 회전에 해당하는 로테이션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어떤 두 강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끝냈었고요. 왜냐면 그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룬 회전은 특별한 회전이 아니라 어떠한 고정된 점이라든지 고정된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운동들만 다뤘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5점을 기준으로 얘가 그냥 회전한다고 문제를 다뤘었고, 아까 그 강체 문제 같은 경우에도 Z축을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는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는 경우를 다뤘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회전하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물체가 꼭 고정된 점이나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분필 이 지우개가 이렇게 운동하는 도중에 이렇게 돌면서 갔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거는 어떤 고정된 점이나 고정된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고정된
축에 대해서, 고정된 점이나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경우를 다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이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을 이어서 꼭 회전이 고정된 축이나 어떤 고정된 점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을 때,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 모든 운동 상태, 강체가 운동하고 있는 모든 운동 상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된 점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도르래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작은 도르래가 하나 있고 바깥쪽에 큰 도르래가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작은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 또 큰 도르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붙어 있는 것처럼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작은 도르래에 이렇게 줄이 하나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 줄이 하나 연결돼 있고, 또 큰 도르래에는 이런 식으로 또 줄이 감겨 있어서 여기에는 어떤 추가 매달려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 줄을 이쪽 방향으로 당기게 되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당기게 되면 작은 도르래가 이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근데 작은 도르래랑 큰 도르래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작은 도르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큰 도르래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거고, 여기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 추는 위쪽으로 따라서 끌려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문제 조건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요 작은 도르래에 연결된 케이블 C래요. C가 이쪽 방향으로 당겨지고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당겨지고 있는데, 가속도는 9인치 per 세크 제곱이고 속도는 12인치 per 세크로 당겨지고 있대요. 그런 상황에서 2초 동안 도르래의 회전수를 구하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2초가 지났어요. 2초가 지난 후에 B 지점, B가 어딨나요? B가 요 추네요. B의 속도랑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초기 상태, T는 0일 때 D, 요 작은 도르래 바로 위쪽 지점이 지니고 있는 가속도를 구하라는 게 세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요 세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데, 문제를 바로 풀기 전에 요 세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값들을 먼저 구해볼게요. 일단 회전 중심이 어딘지, 가속도가 어딘지, 또 각가속도는 어딘지. 일단 회전 중심 같은 경우에 찾아보면은 지금 요 A점을 기준으로 이 녀석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전 중심은 당연히 생각 하나만 A가 되겠죠. 그리고 각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 볼 수가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XY 좌표계를 이렇게 삽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삽입을 해보면, 각속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D 지점 여기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D가 지니고 있는 속도 값을 이용해서 각속도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VD 벡터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이 VD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데, 이 VD 벡터 같은 경우에는 C가 지금 이 녀석을 12인치 per 세크로 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녀석 12인치 per 세크로 당기니까 이 D라는 점도 케이블이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12인치 per 세크라는 똑같은 속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케이블 당기는 속력이랑 같은 속력. 그래서 12인치가 per 세크가 될 거고, 방향은 S축이기 때문에 I 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VD라는 녀석은 다시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A를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르래가 지니고 있는 각속도랑 도르래의 회전 중심에서 D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R, D, A 벡터라고 할까요? 두 녀석의 벡터를 외적을 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메가 벡터가 뭔지 모르잖아요. 각속도가 뭔지 모르니까 각속도를 세타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방향은 K 해시 될 거고, 크로스 A점에서 D점을 바라본 위치는 Y축 방향으로 3인치만큼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3J라고 써줘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녀석을 외적을 해주면 KJI니까 3 세타 닷의 I 해시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kj는 마이너스 i죠. 네, 마이너스 i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세타 닷은 마이너스 4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속도를 이런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4 라디안 퍼 세크예요 라고 구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각속도를 구하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거는 그냥 첫 번째 구했던 방법은 그냥 이렇게 x, y 좌표계를 딱 삽입을 해놓고 박아놓은 상태에서 계산했던 거고, 두 번째 방법은 극좌표계를 삽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극좌표계를 어떻게 삽입을 할 거냐? 역시나 d가 지니고 있는 속도를 이용해서 구할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점에다가 d를 향하는 방향으로, 원점에다가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원점에다가 d를 향하는 방향으로 r햇을 삽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A에서 D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또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VD라는 녀석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VD 벡터라는 녀석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RD 같은 경우에는 A에서 D를 향한 벡터 RD 같은 경우에는 R이랑 ER 햇으로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A에서 D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고 그 방향을 ER 햇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VD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R 세타 닷에다가 ER 햇에다가 R 세타 닷 E 세타 햇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건데, 근데 이 녀석이 회전하고 있는데 요 반지름 R은 변하는 값이 아니잖아요. 항상 일정하니까 이 녀석은 0이 되어버릴 거고, 결과적으로 R 세타 닷이랑 이 세타 햇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VD 같은 경우에는 아까 12i라고 썼잖아요. 12i라고 썼는데 한번 잘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서 여기 D를 향하는 방향을 ER 햇이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90도만큼 돌아간 지점이 이 세타 햇이 될 거예요. 그런데 D라는 녀석은 사실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 상태에선 이 세타 햇의 반대 방향으로 12인치 퍼 세크만큼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V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삽입하는 극좌표계에서는 마이너스 12 이 세타 햇이라는 속도를 지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마이너스 12랑 R 세타를 연계를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세타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지금 R 값은 A에서 D까지 거리인데 3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2는 3이랑 세타 닷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타 닷은 마이너스 4 라디안 퍼 세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어느 식을 이용하거나 뭐 XY 좌표계를 삽입을 해서 오메가 크로스 R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각속도를 구해내나, 아니면은 극좌표계를 삽입해가지고 각속도를 구해내나, 결과적으로 같은 값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그 값은 마이너스 4 라디안 퍼 세크였고요. 그런 다음에 각가속도도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각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역시나 D의 각가속도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거예요. 한번 D를 이용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써먹어야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다 써볼 수 있을 텐데, 좀 더 극좌표계에 익숙해지시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각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D 지점이 갖고 있는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AD 벡터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글씨를 좀 잘 쓰도록 하죠. AD 벡터라고 쓸 수 있을 테고, V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은 R2닷 마이너스 R 세타 닷 제곱 2 R 햇에다가 R 세타 2닷 플러스 2 R 햇 세타 햇 2 세타 햇이 될 거예요. 그런데 R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녀석 0이 될 거고, 또 이 녀석도 0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R 세타 제곱 2R 햇에다가 R 세타 2닷 2 세타 햇이라는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문제는 우리가 아까 요거 푼 방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해 놓고 하나의 식에서는 세타 닷의 즉 각속도에 대한 항만 남겨놓고 또 VD라는 속도는 주어진 문제에서 찾아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을 남겨놓고서 AD에 대한 가속도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일단 좀 식을 쓸 수 있을 만큼 다 써보죠. 일단 R값은 다 3이잖아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인치이기 때문에 3이니까 마이너스 3 세타 제곱 2R 해신데 우리가 아까 구하기를 각속도는 마이너스 4라디안 퍼 세크였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주게 되면 3 곱하기 4, 46이니까 마이너스 48 2R 해시 나올 거고요. 더하기 3 세타 2 세타 해시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 아까 문제 상황에서 케이블 C의 가속도는 9인치 퍼 세크 제곱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쪽으로 당기는데 그때 가속도가 9인치 퍼 세크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D점이 이쪽 방향으로 지니고 있는 가속도도 9인치 퍼 세크 제곱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쪽 방향은 2세타 방향에서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AD 벡터를 보면은 가속도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 R방향, 즉 이쪽 방향, R방향 이렇게 이쪽 방향이었잖아요. R방향의 가속도였고 하나는 세타 방향의 이쪽 방향 가속도였는데 문제 상황에 주어 있듯이 9인치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세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AD인데 D의 가속도인데 세타 방향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9, 2 세타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사실 이 녀석이기 때문에 3 세타, 2 세타 셋이라고 쓸 수가 있고 따라서 각 가속도는 마이너스 3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구나 라는 사실을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라는 점이 지니고 있는 속도값이랑 가속도값을 이용해서 요 도르래들이 모두 지니고 있는 각속도랑 각가속도까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각속도는 세타 닷은 마이너스 4라디안 퍼 세크라는 점이고 각 가속도는 얼마죠? 마이너스 3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라는 점이에요. 단위는 굳이 쓰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결과를 알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A, B, C 세 문제를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문제 2초 동안 도르래의 회전수를 구하래요. 회전수 뭐 구해보면 되죠. 회전수를 알려면 총 돌아간 각도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총 돌아간 각도 같은 경우에는 세타는 세타 제로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 제곱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초기 각도를 뭐 0도라고 하면 그냥 녀석 날려버리면 되고 오메가 t에다가 다 2를 집어넣어서 각각의 값들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세타 다시죠? 세타 다시니까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세타 다시니까 마이너스 4고 알파 같은 경우에는 세타 2 다시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6이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4 라디안이 되겠네요. 근데 14 라디안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14 라디안 같은 경우에는 1라디안이 우리가 지금 몇 바퀴 회전을 했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2파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냐 2.23이 나오는데 그래서 따라서 2초 동안 총 회전한 각도는 14 라디안이기 때문에 총 회전한 바퀴 수는 2.23 회전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B번 문제로 넘어가서 B번 문제는 2초 후에 B
B가 뭐냐면 이제 추거든요. 추가 지니고 있는 속도랑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B의 속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 녀석의 각속도에다가 지금 회전하고 있는 각속도를 구했잖아요. 각속도에다가 이 회전 중심에서 이 추가 떨어진 거리만큼, 이 수직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만큼을 외적을 해줘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각속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k 햇이었죠.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추가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여기 회전 중심에서 이 녀석까지의 거리는 보면은 5예요. 5인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죠. R 벡터 같은 경우 회전 중심에서 이 녀석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R 벡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5인데 우리가 좌표계를 어떻게 삽입을 했냐면 극좌표계를 그냥 극좌표계를 해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냥 여기 K에서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아까 XY축을 이렇게 잡아놨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5인데 X축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I 햇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B의 속도인데 VB의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 벡터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4K 햇 크로스 마이너스 5I야 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를 곱하면 20이 될 거고 K랑 I를 외적을 하면은 J 햇이 될 거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20인치 퍼 세크로 운동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C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C번 같은 경우에는 T는 0초일 때, 지금 요 초기 딱 요 순간일 때 D가 지니고 있는 가속도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요 AD의 가속도를 모두 구해놨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계산해보면 이런 식의 값들이 나왔었는데 여기다 다시 써보면 AD 벡터 같은 경우에는 R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8 2R 햇이 나왔고, 세타 방향 같은 경우에는 3 세타 2 나왔어요. 근데 세타 2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9 2 세타 햇이라는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D 방향, D라는 점이 지니고 있는 가속도 지금 이렇게 도래가 있는데 여기가 회전 중심이었고 D라는 녀석은 여기 있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좌표계를 극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R 방향이고 여기가 2세타 방향이야 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이쪽 위쪽 방향, 즉 R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8 인치 퍼 세크 제곱만큼 가속도를 가지고, 또 세타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겠네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진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요게 좀 이해하기 힘드시면 우리가 XY 좌표계는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잡아놨었잖아요. 그래서 I햇은 X축 방향을 나타내는데 I햇은 지금 2세타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세타 햇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또 J햇 같은 경우에는 Y축 방향인데 이 R 방향이랑 지금 일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R 햇으로 같다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요 I햇이랑 J햇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 R 같은 경우에는 J햇이랑 같고 2세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I햇이랑 같으니까 9 I 햇에다가 마이너스 48 J 햇이야 라고 쓰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D 같은 경우에는 X방향으로 대충 9인치 퍼 세크 제곱만큼 가속도를 가지고, 또 J방향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큰 48인치 퍼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회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고정된 축이나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문제를 풀 때 결과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냥 V벡터는 오메가 더 크로스 R로 구하거나 아니면 극좌표계를 적당히 잘 삽입을 해가지고 R 닷 2R 햇 더하기 R
요 식을 적당히 잘 이용해서 구하든지 해가지고 요 두 식을 적당히 잘 이렇게 활용을 해가면서 짬뽕을 해놓으면 잘 풀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당되는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어서 좀 더 다양한 문제풀이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